그땐 몰랐어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던 날들 속에 또 다른 봄이 숨어 있었을 줄은요. 66, 참 묘한 나이예요. 젊다고 하기엔 무릎이 시큰거리고 늙었다 하기엔 마음이 아직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연화입니다. 전북 남원 근처 들꽃 피는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한때는 동네 의원, 간호조무사로 바쁘게 살았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는 일도 그만두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남편을 보내고 벌써 8년. 그렇게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무뚝뚝하고 자상하진 않았던 남편이었죠. 그래도 정이란 게 참 무서워요. 가고 나서야 마음이 비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은 서울로 딸은 대전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어요. 처음엔 자식들 곁으로 가서 살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도시의 아파트 속에서 혼자 있는 외로움보단 고향의 공기 속에서 조용히 숨쉬는 외로움이 차라리 익숙하고 덜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래된 양옥집에 그냥 남았어요. 누렇게 바랜 담벼락, 철 진한 커튼, 그리고 텅 빈 식탁 위에 국그릇 하나. 그것들이 어느새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거실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이우고 나는 전기포트를 올려놓고 묵은 커피를 탑니다. 모닝커피라고 하기엔 별맛 없는 그 커피지만 그걸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안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따금 새벽 라디오를 틀고 황혼의 동무들이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연을 읽는 낭낭한 진행자의 목소리, 그 속에 실린 비슷한 또래분들의 외로움과 따뜻한 마음들, 그게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 외로움이 조금은 덜 외로워지더라고요. 친구 조매화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겼나 봅니다. 연화야,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같이 문화센터라도 다니자. 무슨 문화센터냐? 나이 들어서 뭘 또 배우고 그래. 그래서 더 다녀야지. 마을에서 텃밭반 새로 열렸대. 같이 하자. 매화는 참 잔소리가 많은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그녀의 말이 틀린 적은 별로 없었죠. 무기력하게 흐르던 하루가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워졌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반쯤 억지로 반쯤 기대를 품고 마을문화센터 텃밭반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어색하고 낯설고 또 약간은 두려웠죠. 내가 뭘 또 새로 시작해본다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첫날 문화센터 앞에서 이름표를 봤는데 제 이름 옆에 쓰인 66세라는 숫자가 유독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생 숫자에 무심한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 숫자가 제 나이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그곳은 따뜻했어요. 시끌시끌한 말소리, 밭에서 고개를 숙이며 나누는 인사,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런 장소. 정 여사님, 상추는 이렇게 심으셔야 해요. 처음 내게 말을 건 사람은 장세진 씨, 당시 텃밭반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소문난 남자였습니다. 전직 농협지점장이라는 그분은 깔끔한 셔츠 차림에 농사일이 꽤 익숙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땐 좀 거슬렸어요. 뭐랄까, 너무 친절한 사람은 경계하게 되잖아요.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를 겪으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자는 다짐을 오래 붙들고 있었던 터라 그의 다정한 말투와 배려도 처음엔 경계의 대상이었죠. 이 나이에 누굴 또 만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 마음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정들지 않게.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걸, 그리고 나도 그렇게 딱딱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죠. 텃밭반 수업이 끝나면 한참을 가만히 앉아 흙 묻은 손을 바라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날에는 고구마 넝쿨이 뻗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에서 뿌릴 건 뭐가 남았을까? 다 걷어들이는 시기인데.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심을 시기였던 거죠. 내 마음속 허전함, 외로움, 그리고
오래도록 말라버린 설렘 같은 것들을 다시 피워낼 수 있는 계절이 온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조용하고 사소했어요.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건 항상 거창한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을 문화센터 앞에서 낯선 흙냄새 속에서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건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는 바람 같은 거였죠. 그 시절에 저는 혼자 있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법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익숙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두려움의 벽을 조금씩 허물게 된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따뜻했죠. 물론입니다. 아래는 리빌드 챕터 2 낯선 손길 마음의 문이 열리다에 해당하는 감성 다큐 스타일의 1인칭 회고록입니다. 1챕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며 담담하고 따뜻하게 내면의 감정을 중심으로 0단어 이상으로 정교하게 확장해드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서툴게 내민 손 하나가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여는 열쇠가 될 줄은요. 텃밭반을 다닌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처음엔 그저 시간이 덜 외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곳은 따뜻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밭 가장자리에서 새참으로 삶은 감자를 나누고 작은 김치 한 조각에 눈을 반짝이던 할머니들, 땀 닦으며 웃던 사람들, 그리고 어느샌가 익숙해진 한 사람의 인사.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 여사님. 그 사람 장세진 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어딘가 모르게 너무 친절하고 조금만 틈을 보여도 다가올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절 제 마음은 이웃집 마당에 쌓인 고목나무처럼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의 친절도 다정한 말투도 혹시 또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비가 온 다음 날이라 밭길은 축축했고 장화 바닥은 질퍽거렸습니다. 상추 모종을 심으려 허리를 숙이다가 무심결에 한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했는데 그때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민 손 하나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괜찮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라고 하고 싶었죠. 정말 그렇게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를 바라보던 그가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했어요. 그 손길이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어요. 누구의 손에 저를 맡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나서도 손목을 감싸던 그의 손 온기가 왠지 모르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라는 게 익숙해진 삶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손길이 내 마음 깊숙한 곳 어딘가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걸요. 며칠 뒤 복지관 근처 약국에 들렀을 때였어요. 발목이 욱신거려서 진통제를 타러 갔는데 약사분이 약봉지를 건네며 메모 참고하세요. 어떤 어르신이 적어두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약봉지를 열어보니 복용법이 적힌 종이 아래 손글씨로 쓴 작은 메모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오늘도 약 잊지 마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세진드림. 그 글씨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무엇보다 놀랐던 건 그 글씨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지였어요. 그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쓴 흔적이었고 기억해준다는 그 자체가 위로였죠. 그 무렵부터였어요. 매일 아침 7시쯤이면 휴대폰에 익숙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게 정 여사님 약 드셨어요. 처음엔 이 사람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자꾸 기다려졌어요. 심지어 약을 먹었어도 그 전화를 받고 나서야 진짜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와 우연히 병원 앞에서 마주쳤어요.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런 촉은 참 이상하게 예민하죠. 그날 이후로 같이 시장에도 들르고 장을 보는 일상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 무는 식감이 좋아 보여요. 아니요, 이쪽이 더 맛있어요. 무줄기가 얇은 게 좋아요. 이야기를 나누며 장을 보는 그 시간이 참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혼자 사는 제가 언제 이렇게 누군가와 장을 보며 물을 고르고 쌀 봉지를 나눠 들고 이런 평범한 하루에 웃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은 현관 앞에 과일이 담긴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쪽지도 없었지만 누군지 굳이 물을 필요는 없었죠. 그날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제철 배가 참 달더라고요. 정 여사님도 드셔보셨나요? 그 순간 저는 그 배보다 그의 목소리에 더 달콤한 맛을 느꼈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제 마음을 녹이는 계단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작은 시간과 정성을 쓴다는 것.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의 진심이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되살아나는 설렘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전 그 감정을 좋아한다는 말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가 덜 외롭고 목소리가 그리워졌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피어난 감정이었죠. 그 사람의 다정한 손길, 손글씨 메모, 그리고 시장 골목의 소박한 대화들 속에서 제 마음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땐 몰랐어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될 줄은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리고 아치 고른 열무 한 단에 웃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황혼이라 불리는 이 시간 속에서 내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시작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 사람과 걷던 그 시골길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전화는 여전히 아침 7시에 울렸습니다. 변함없이 정 여사님 약 드셨어요? 라는 그 목소리. 하루의 시작을 깨워주는 종소리처럼 어느 순간 당연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누군가의 다정이 일상이 된다는 게 처음엔 낯설고 부담스럽더니 이제는 그걸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66 전북 남원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은퇴한 간호조무사였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고 자식들은 도시에서 각자 바쁘게 사는 중 외로움이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익숙해진 고요한 삶이었죠. 하지만 장세진 씨라는 사람이 제 하루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그 고요함 속에도 미세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세진 씨는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정이 서툴지도 과하지도 않고 딱 좋은 거리에서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날은 복지관에서 건강검진이 있었어요. 사람이 많을까봐 일찍 갔는데 세진 씨가 먼저 와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더군요. 일찍 오셨네요. 제가 순번 맡아놨어요. 함께 검사받아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쩐지 누군가의 함께라는 단어가 이리도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몇 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자 그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정 여사님, 시장 잠깐 들르실래요? 감자랑 고구마가 새로 나왔다네요. 좋죠? 오랜만에 반찬거리 좀 사야겠어요. 시장에선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나무를 고르고 세진 씨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줬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더라고요. 장바구니를 다 채우고 그와 함께 시장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내리는 봄비가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우산이 없는데 어쩌죠? 그가 말하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맞아요.
봄비는 감기도 안 걸린다잖아요. 우린 그렇게 빗속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한 손엔 장바구니, 한 손엔 감자 한 봉지, 그리고 조금은 어색한 두 사람의 거리. 그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처음 손을 잡고 걸었던 장터길. 그때의 설렘이 이렇게 황혼의 시간에도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희 동네에 작은 봄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진 씨가 조심스레 제안하더군요. 정 여사님, 봄꽃 구경 같이 가실래요? 정색하고 거절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들키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입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꽃 본 기억도 없네요. 그날 저는 유난히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연한 핑크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도 조심스레 빗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주름이 많고 눈가가 처졌지만 희한하게도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감사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계란말이 진짜 맛있네요. 간을 좀 세게 했어요. 짜면 말씀하세요. 도시락 속 반찬은 별거 없었지만 그 사람과 나누는 시간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툭 하고 무너졌어요. 기억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저는 일에 치연을 바빴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그렇게 흘러가 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니 그가 조심스레 손수건을 꺼냈어요. 정 여사님 생각나서 자수를 좀 배워봤어요. 서툴지만 받아주세요. 연보라색 바탕에 작은 들꽃 자수가 놓인 손수건. 한쪽 구석엔 제 이름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걸 펼쳐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바늘땀이 일정치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너무 정갈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만든 물건, 그것만큼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손수건을 가방에서 꺼내 다시 들여다봤어요. 마치 마음을 꺼내 보여준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아침 전화를 기다리고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걸 바라고 그 사람의 웃음을 떠올리며 혼자 웃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며 제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제 마음의 봄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함께 걷던 들길, 빗속의 장바구니, 자수를 놓은 손수건, 도시락을 나누던 벤치, 모두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조용히 자라고 있는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황혼이라 불리는 이 시간에도 사랑은 피어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두 번째 봄길을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단 한 장면이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장면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도요. 그날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어요. 전주 장날이 있는 수요일, 복지관 수업이 끝난 뒤 세진 씨와 함께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각자 볼일을 보기로 했던 날이었죠. 저는 장날이면 꼭 들르는 반찬 가게가 있었어요. 묵은지와 직접 담근 동치미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세진 씨는 읍내은행에 볼 일이 있다며 먼저 떠났고 저는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바람막이 점퍼, 느릿느릿 걸음, 그리고 특유의 손짓, 장세진 씨였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대충 봐도 마흔이 채 안 된 것처럼 보이는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둘은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있었고 세진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무언가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숨이 턱 막히는 듯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렸습니다. 저게 뭐지? 설마 그런 관계였던 건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기억 자체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가 선물로 준 손수건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손수건을 볼 때마다 따뜻했는데 이제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렸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약 드셨어요? 라는 익숙한 벨소리는 그날 이후에도 변함없이 울렸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정 여사님, 괜찮으신가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째 연락이 없으시네요. 혹시 마음 상하신 건?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은 참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도 TV도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시간이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과 나눴던 하루하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무심결에 주방에 놓인 찻잔 2개를 보며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건 상처라기보단 스스로 만든 오해 속에 스스로 무너진 제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오해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시 남자는 다 똑같아. 괜히 믿었어. 내가 바보지. 입술을 꾹 다물고 그렇게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제가 먼저 떠나야 한다는 듯 세진 씨의 마음을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혼자 선을 그었습니다. 텃밭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피했고 복지관도 가지 않았어요. 매일 걸었던 산책길도 일부러 방향을 틀어 다녔죠.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괜히 그 사람 눈을 보게 될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까지 마음이 깊었을 줄 몰랐어요. 정이 들지 않으려 일부러 거리를 두었지만 이미 마음은 그 사람에게 향해 있었던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조매화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연화야, 너 요즘 왜 텃밭반 안 나와? 다들 궁금해하더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발목도 아직 안 좋고 제가 변명을 늘어놓자 매화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세진 씨 때문 아니야?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자 매화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희 둘 사이 좋아지는 거 보고 뒤에서 질투하는 사람들 있었던 건 맞아. 근데 혹시 이상한 소문 들었어? 세진 씨가 누구랑 사귄다느니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소문 들은 건 없어. 그냥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지 못했어요. 시장 골목에서 본 그 장면을 꺼내는 게 괜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러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매화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너 지금 외롭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날 밤 라디오에서 황혼의 동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으며 문득 세진 씨가 보내온 손편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정 여사님,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말씀만 주세요. 제가 서툴렀던 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먼저 피하려고 몸을 돌리려던 찰나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 여사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끊으셨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던데요. 시장 골목에서. 그러자 세진 씨가 놀란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 혹시 그날 며느리랑 있었던 거 보신 건가요? 아들이 출장 중이라 손녀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진작 말씀드릴 걸 죄송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해였던 거죠. 그 모든 불안과 상처가 제가 만든 그림자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정 여사님, 이제 제 진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따뜻한 손길이 다시 제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손수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니셜이 자수 놓인 연보라색 손수건, 그 위에 머무는 제 눈길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오해조차 우리 사이를 더 깊게 만든 계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말보단 마음으로, 오해보단 믿음으로 쌓여야 한다는 걸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다시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까지 현실과 부딪힐 줄은요. 하지만 그 모든 걸 겪고도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장 골목에서의 오해가 풀리고 세진 씨와 나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건넨 진심 어린 말들, 그리고 한 장 한 장 정성껏 채워진 스크랩북 속의 기록들. 이건 제가 정 여사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써온 거예요. 그가 내민 그 노트를 받아들고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 꾸준히 마음을 기울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날 처음 실감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거리낌 없이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침엔 약 드셨어요? 대신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고, 장날이면 자연스럽게 함께 나갔고, 일요일이면 어느새 둘이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세진 씨 집에 김치 몇 포기를 갖다 주면서 부엌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 여사님, 이제 우리 서로 정식으로 마음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도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매일이 고맙고 따뜻했어요. 이 나이에 설레는 날이 또 올 줄은 몰랐죠. 그렇게 우리 둘은 가족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주말에 내려온다고 해서 장판까지 새로 깔고 정리한 거실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휘둥그렇게 떴어요. 엄마, 이분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세진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세진입니다. 정연화 씨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딸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사이야? 그냥 친구는 아니지? 설마 진지한 거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이제 혼자보단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엔 딸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누굴 만나고 계신데 진지하신 것 같아.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다음 주 서울에서 아들 내외가 내려왔고 딸과 사위까지 함께한 작은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네 사람의 얼굴은 낯설고 낯설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게 좀 놀라워요. 그리고 솔직히 좀 걱정도 돼요. 혹시 돈 같은 문제로 접근한 거면. 그 말에 저는 심호흡을 깊이 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아빠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야. 나 혼자 지낸 세월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었단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을 살고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사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자식이라고 해서 그 행복까지 판단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 없이 읍사무소에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축하해줄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이제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 준 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한 집은 읍내 외곽에 있는 작은 주택이었어요. 세진 씨가 몇 년 전부터 손수 고쳐가며 살아오던 곳. 나무 창틀엔 그의 손길이, 작은 화단엔
그가 심은 들꽃이 자라 있었어요. 첫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을 구웠고 그가 좋아하는 꽁치조림을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기에 제가 물수건을 가져다 주며 손을 닿았는데 순간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더라고요. 정연화 씨, 이렇게 같이 살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거실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늘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그 노트에는 우리의 이야기, 두 번째 시작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첫 장엔 오늘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마음이 뭉클할 수 있다는 것.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와 함께 맞이한 첫밤. 우리는 마주 앉아 지난 날을 나누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며 마치 처음 연애를 시작한 연인처럼 설레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깊은 약속의 시작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고 저녁을 준비하며 함께 늙어가는 일상, 그 일상이 주는 평안함이 이토록 큰 행복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사랑은 꼭 젊을 때만 가능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때론 삶을 다 살아낸 뒤에 오는 설렘이 더 단단하고 더 깊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비로소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나로서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이란 게 설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함께 살아가는 일은 결국 서로의 다름을 알아가고도 품어주는 일이더라고요.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날 조용히 이사한 집에 안방에 둘이 처음 함께 누웠을 때 저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낯설었어요. 낯선 이불, 낯선 시계 소리, 낯선 사람의 호흡. 하지만 그 속엔 분명히 따뜻한 뭔가가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안도감,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는다는 묘한 설렘. 그게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첫날 아침, 세진 씨는 일찍 일어나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빗자루를 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군요. 이젠 내 앞마당만이 아니고 연아 씨 앞마당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도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이 집, 이 공간, 이 삶이 이제 절반은 제 몫이라는 뜻이니까요. 정연아, 66, 그 나이에 누군가의 아내가 다시 된다는 건 단순히 이름 석자가 바뀌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질서를 반씩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아끼던 된장 항아리 뚜껑이 깨져 있었습니다. 세진 씨가 부엌을 정리하면서 무심코 넘어뜨렸던 거였죠. 미안해요. 연아 씨, 된장 냄새가 너무 쿰쿰해서 뚜껑을 좀 열어봤다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된장은 내가 친정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세진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세진 씨는 주말이면 마당에서 친구들을 불러 막걸리를 마시는 걸 즐겼고 저는 조용히 라디오를 들으며 혼자 뜨개질을 하는 걸 좋아했죠. 그는 식탁에 올려놓은 휴지함을 쓰지 않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고 저는 그 손수건을 세탁기에 넣는 걸 꺼려했어요. 처음엔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이라 여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왜 저 사람과 다르게 살아왔지? 라는 쓸데없는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준비를 하다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에 청양고추를 꼭 넣는 편인데 세진 씨는 속이 약하다며
고춧가루도 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된장찌개에 고추 좀 들어간다고 큰일 나요. 제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씨, 우리 너무 서두른 건 아니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두른 거라고요? 정말 그가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는 별빛 아래에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같이 산다고 해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진 않는구나. 결혼이란 건 나이가 들었어도 결국 하나하나 맞춰가야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세진 씨가 작은 쪽지를 식탁 위에 남겨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연화 씨, 어제 제 말이 상처가 됐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조금씩 천천히 맞춰가면 안 될까요? 그 쪽지를 읽는데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이렇게 감정을 담담하게 주고받는 일이라는 걸 이 나이에야 배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도 짧은 메모를 써서 그의 방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요. 된장 항아리보다 그 순간의 표정이 더 속상했어요. 나도 노력해 볼게요. 우리 둘 다 서툰 거니까요. 다음 날 세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와 제게 작은 찬압을 건넸습니다. 이거 된장 다시 담근 거예요. 마을 어르신께 배우러 다녀왔어요. 뚜껑을 여니 향긋한 메주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냄새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밥상을 차렸고 서로의 입맛에 조금씩 맞춰 나갔습니다. 그 작은 노력이 큰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걸 우린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사랑은 처음의 설렘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었고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중간을 찾는 노력이 진짜 사랑을 완성해 주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다르게 그러나 더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갔습니다. 손수건 대신 종이 휴지를 쓰게 된 그 된장찌개엔 고춧가루를 덜어 넣기 시작한 저 작은 것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 둘 사이의 틈을 조금씩 메워주었습니다. 살아보니 결국 사랑도 생활이어야 했어요. 함께 살면서 익숙해지려 애쓰고 때로는 고개를 숙이는 용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그 진심을 지켜가는 일이었죠. 우리는 그 진심 덕분에 지금까지도 나란히 이 황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를 붙들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걸요. 때로는 사랑이 놓아주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걸. 봄이 지나 여름이 왔습니다. 67의 여름. 이전에는 그저 더운 계절이었지만 그의 여름은 참 유독 뜨겁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신고를 하고 한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넉 달째. 세진 씨와 저는 많이 익숙해졌고 많이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한결같이 함께했고 TV는 서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번갈아 틀었고 밤이면 둘이서 마당 평상에 앉아 별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저도 그 사람도.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조짐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딸이 갑작스럽게 대전에서 내려왔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차리던 중이었습니다. 딸은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세진 아저씨, 그렇게까지 엄마한테 다 맞춰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순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뭐가 그렇게까지라는 거니? 그냥 엄마가 너무 배려하는 느낌이랄까. 엄마가 저 사람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엄마는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어.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말수가 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세진 씨 때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이해하고 양보하는 일이라 여겼고 조용히 마음을 덜어주는 일이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지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예민해졌습니다. 세진 씨가 낮잠을 자는 사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제 소리에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하고 되물었을 때도 괜히 짜증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혼잣말이에요. 요즘 왜 이렇게 귀가 어두워지셨어요? 그 말은 분명히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다시 말없이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평소보다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고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서로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느껴졌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세진 씨가 친구들과 나들이를 가자며 제안했는데 제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집에 있을게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 없이 나갔고 그날 밤 늦게서야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오며 조용히 말했죠. 연화 씨, 혹시 우리 같이 사는 게 피곤하세요? 그 물음에 저는 선뜻 단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사랑한다는 감정만으로 매일을 살아내기엔 부족할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대화가 줄어들어 작은 오해가 쌓여 이해보다는 해석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무심코 던진 말에 제가 서운해하고 제가 짧게 대답하면 그는 내가 지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을 줄 알았던 우리는 어느새 말하지 않으면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엔 손녀가 방학을 맞아 저희 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세진 씨는 손녀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려 했지만 아이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과한 관심을 불편해 저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시면 어때요? 아직 아이는 낯가려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세진 씨는 처음으로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연화 씨, 나 여기서 점점 조심스러워져요.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친척집에 다녀올게요.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로에게 조심하느라 지쳐버린 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던 날 저는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 그가 제게 자수를 놓아 선물했던 손수건이었죠. 연보라색 천 위에 연화라는 글자가 서툴게 새겨진 그 조각. 그걸 들여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덜 조심하고 조금 더 웃어줄 걸. 세진 씨가 떠난 후 그의 빈방엔 라디오 한 대와 읽다만 책 한 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듣던 아침 전화를 더는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둘이 함께 먹던 밥상도 다시 혼자 차리게 되었습니다. 텃밭에는 아직 그가 심어둔 토마토 묘종이 자라고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붉게 물들기 시작한 열매들을 보며 나는 조용히 다시 외로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조심해 너무 배려하려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걸 놓쳤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란 건 붙잡는 것만이 답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 잠시 멀어지는 시간이 그 마음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여름에 서로를 잠시 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시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 사람과의 시간이 내 삶을 다시 살아내게 해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나는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세진 씨가 떠난 날 이후 저는 오랜만에 아주 긴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방 안, 그의 코 고는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사라진 공간 속에서 오랜만에 제 안의 고요함과 마주했어요. 어색하더군요. 혼자 있는 일이 익숙했던 사람인데도 이젠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기주전자를 올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무심코 마주한 식탁 위 세진 씨가 쓰던 찻잔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자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는 단순히 사람 하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웃음, 말, 습관, 그 모든 조각들이 그 자리에 남아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은 복지관도 가지 않았습니다. 텃밭도 돌보지 않았고 시장도 일부러 피했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할까봐 조심스레 피한 거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외롭고 쓸쓸했지만 또 한편으론 조금씩 제 안의 생각들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정연화, 67, 한평생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삶은 성실했지만 늘 조심스러웠고 누구보다 내 감정을 잘 숨겨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되고 함께 웃고 밤마다 손을 잡고 잠드는 따뜻함을 알게 됐다는 것. 그건 정말 제 삶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로 저는 매일 마당에 나가 텃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세진 씨가 심어둔 방울토마토는 어느새 제법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고 줄기엔 작은 노란 꽃이 또 피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시간은 내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또 다른 봄이었구나. 지금 나는 그 봄이 피워낸 열매를 혼자 거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을이 다가올 무렵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문화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 귀찮게 여겼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수 작품 전시 코너에서 제가 수놓았던 손수건 2개를 전시했습니다. 하나는 연화, 다른 하나는 세진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레 새겨진 연보라빛 천이었죠.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둘을 보고 예쁘다 하며 지나쳤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가슴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오랜만에 텃밭반 모임에서 조매화가 말했습니다. 연화야, 요즘 다시 얼굴빛이 밝아졌더라. 이젠 좀 괜찮아졌니?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나 혼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이 언제 아프냐면요. 이별을 끝이라 받아들일 때예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한 시절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랑했고 함께 살았고 서툴러서 놓쳤지만 그 시간이 저를 얼마나 살아있게 했는지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느 저녁 라디오를 틀었을 때였습니다. 낯익은 음악이 흐르다가 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북 남원에서 보내주신 정연아님의 사연입니다. 다시 혼자가 된 삶 속에서도 따뜻했던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제가 보낸 짧은 사연이었어요. 사랑은 한 시절을 함께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기억만으로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벤치, 함께 나눴던 도시락, 자수를 놓던 밤, 첫날 밤의 와인잔,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봤다는 건 삶의 마지막 장을 가장 따뜻하게 덮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따뜻함이 이제 제 일상에도 스며들어 있어요. 텃밭에 자라는 작은 쌈 채소 하나, 새벽 라디오의 목소리, 시장 골목에서의 정겨운 인사 속에 그 사람의 흔적이 녹아있죠. 지금도 문득 그 사람이 그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프지 않아요. 그건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제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정연화, 68.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도 연인도 아니지만 나는 지금 누구보다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고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의 기분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냅니다. 소박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나는 다시 나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끝난 줄 알았다고, 그 마음을 접어두고 있다면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계절에 내 마음은 어떤가요? 때로는 삶의 가장 깊은 설렘은 황혼에 찾아오는지도 모르니까요. 사랑은 끝나도 삶은 계속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물론이죠. 아래는 감성적인 황혼 로맨스 시리즈에 어울리는 따뜻한 마무리 멘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이란 게 꼭 화려하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이 나이에 와서야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마음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삶은 누구에게나 길고 때론 고요하고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작은 설렘과 따뜻한 연결이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진심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따뜻함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도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